도대체 중국은 되는데 청년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와 이름이 같은 짐 캐리 예산, 즉 중국인 관광객 짐을 캐리하고 들어주는 예산. 여러분, 요즘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 들으셨습니까? 국민이 낸 소중한 혈세가 정작 우리 국민이 아닌 중국인을 위해 쓰인다는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한 명당 40만 원씩 현금을 퍼준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야당의 공세와 흉흉한 민심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양당 대표를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뜨거웠던 팩트체크 현장과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조 원이 넘는 추경안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솔직히 우려가 큽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화 가치가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집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 원, 그리고 농지 투기 전수조사에 587억 원, 이런 예산들은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습니다.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농수 축산업 지원도 턱없이 금액이 부족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국민 생존 7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전쟁 장교에 따른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이번 추경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환율만 해도 우리 원화 가치 하락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큽니다. 지난달 원화 가치가 4.72%나 떨어졌습니다. 일본, 대만, 중국 등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하락폭이 컸습니다. 원화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실효 환율은 주요 64개국 가운데 63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명백합니다. 올해 시중 통화량이 M2 기준 4,565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외환 보유액은 계속 감소해서 보유 순위 세계 12위입니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통화량은 늘고 달러가 줄어들면 당연히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지난 정부 당시 환율이 1,450원을 넘었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 자산 7%가 날아갔다, 이렇게 비판하셨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1,530원대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국민 자산 13% 이상이 날아간 것입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달러 스왑을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성장률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OECD 자료를 보면 일본과 중국 등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2.1%에서 1.7%로 낮춰졌습니다. 당장 산업 현장에서는 유가 폭등과 원자재 품귀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아는 제조업 기업 대표는 이대로라면 한 달 안에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경기가 반도체 경기 때문에 버티고 있긴 하지만 건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 관련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있어서 비닐, 플라스틱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들이 공급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포장용기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배달이 많은 식당, 카페나 동네 슈퍼들은 포장용기나 비닐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OECD 우리 물가 상승률 전망을 2.7%로 기존보다 0.9% 높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를 넘길 수도 있다는 더 심각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당장 1분기 서비스 물가 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2.4%나 올랐고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2%나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 대파 가격 올랐다고 비판을 하셨었습니다. 지금은 쌀값, 고기값, 과일값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대출 금리도 올라서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시중은행 평균 금리도 5년 전 2.8%에서 4.6%로 1.8%나 올랐습니다. 5년 고정금리 후에 적용금리를 재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 3억 원이면 갑자기 한 달에 이자가 30만 원 이상 늘어난 꼴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강남 집값 내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강남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실제로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강남구는 0.16% 찔끔 하락했지만 성북구는 2.72%, 동대문구는 2.58%, 관악구는 2.3% 올라서 비강남 지역 아파트들 오히려 상승폭이 컸습니다. 풍선 효과가 경기도, 인천까지 미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 가진 분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 후에 닥쳐올 세금 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집을 팔려고 내놔도 토지 거래 허가제와 대출 규제 때문에 살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의 집계에 따르면 11호 대책 이후 서울시의 전월세 매물이 44.1%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15일에는 전월세 매물이 4만 4천 건을 넘었는데 지금은 3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전년 대비 9.8%나 올라서 평균 월세가 151만 5천 원에 달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처럼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든 현장의 국민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만큼 지금은 정치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국민의 삶이 어떤지 챙겨보시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도 안 도왔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에게는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외교 안보 노선이 맞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서 힘든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안 불편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에서 이번 민생 추경과 관련해서 장명도 좀 이상하게 하셨던데, 예를 들면 뭐 짐캐리 예산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물건을 많이 사면 이게 가져갈 것이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공항까지 갖다 준다 그러면 물건을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여하는 예산보다 실제로 더 물건을 사는 것을 보면 이익이죠. 그런 면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를 들면 뭐 국세청 체납관리단 이 부분도 지금 예산 가지고 약간 여야가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 체납관리단 이분들을 실제로 투입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얻는 효과가 더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자리 창출도 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직 미합의됐는데 이런 부분도 잘 합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착붙 공약이라고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이런 부분도 이번에 돼 있는데, 제가 현장을 느끼면서 드는 생각은 실제로 체감 경기도 어렵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민들의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급하다. 민생 추경 처안이. 그래서 국회에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공개 때 마저 격렬하게 논쟁을 좀 해보긴 하시고요. 어쨌든 여야 대표님 또 여야 지도부 여러분 그 총리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장동혁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의견이 좀 다를 경우에는 사실 만나서 자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언제나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 아니 뭐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합치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오해는 최소한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이렇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가 빈말로 사진만 찍고 뭐 이렇게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장 대표님께서 많이 준비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꼭 대정부 질문 받는 느낌인데, 또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거는 각계 항목별로 우리 장관님들이나 우리 총리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는 뭐 사실도 있고 약간 거두절미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 세부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객관적 팩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정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게 좋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 전혀 다르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들은 언제나 좀 하면서 좀 진지하게 좀 여야든 아니면 뭐 정부와 야당이든 대화를 소통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합니다.
그 내부적 요인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적 요인 때문에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도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맞듣지 않거나 아니면 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하실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거 지적하시고 또 부족한 건 또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또 고쳐 나가야 되겠죠. 저도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은 대화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많이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추경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뭐 우리 장 대표님도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이 좀 부적합한 게 있다 이런 취지신데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또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좀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또 뭐 삭감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이 점은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70% 이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은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유류대 인상 또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뭐 빚을 내거나 또는 뭐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들에게 뭐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한 것이다.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죠. 그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께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차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께 동등한 기회를 또는 지원을 해드려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저는 아쉽습니다. 결코 이게 나눠주는 뭐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 다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 낸 세금이고 또 그거는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건 정부의 의견이니까 역시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중국인 뭐 그게 뭔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예산 중에 중국인 뭐 하실 그게 많이 관광을 와서 물건을 많이 사주는. 근데 이게 중국 사람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화권. 중화권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외국인 관광객 들어오면 물건을 많이 사는 분들은 올려주는 비용. 딜리버리. 근데 더 많이 사지 않겠냐 물건을. 중국 사람만 주게 돼 있어요?
예산 편성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거는 지금 전쟁 추정에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게. 그 이제 관광 진흥을 위한 아마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이 지금 모르는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수익을 담을 내용은 아닙니다. 액수도 그러니까 그것도 의견인데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집 날라주는 네, 지금 날라주면 더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관광객들의 이제 국내 구매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런 거군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군요. 하여튼 뭐 중국인만 하는 건 아닌데 중국인이라고 하시니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그럼 미국 사람이 와서 사가지고 가는 건 안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광객이 지금 알았습니다. 예산은 모든 관광객에 다 적용되는 그러겠죠. 예.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중국 사람으로?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그 삭감하십시오. 근데 내가 보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 네. 그럼 이것도 팩트에 관한 문제거든요. 장 대표님은 중국인 지원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팩트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사실 참 대화할 필요가 있죠. 하여튼 그런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공개적으로도 한 말씀 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제정된 지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이제 또 5.18 기념일이 다가오죠. 제 기억으로는 5.18 때마다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또 5.18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야당이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 중에 부마 환경도 같이 넣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얼마 전에 탄핵 1주년 기념으로 당 지도부에서 나온 표현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계엄 사태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거 그건 꼭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엄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는 누가 반대할까 싶어요. 또 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거 이것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어서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에 그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뭐 세부적인 말씀은 나중에 다시 또 비공개 때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국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쉽지 않은 자리인데 앞으로도 뭐 기회 되면 자주 좀 뵙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도 좀 나누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많이 실책해 주시고요. 또 저희도 수용할 건 또 수용하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해 가면서 국정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확인된 진실은 현금 지원이 아닌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지원책이었습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던 시도를 대통령이 직접 여야 대표 앞에서 실력으로 잠재운 셈인데요. 논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국민의 불안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리더십,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팩트체크로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가짜뉴스를 이기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